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오늘은 2022년도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역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요, 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무역계약의 그 학습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개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인커텀즈, 그 다음에 클레임과 성사중재. 이렇게 이제 계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아, 무역계약이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법률적으로는요, 계약이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쉽게는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라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의 목적은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서 그럼 구속력이란 뭐냐? 영어로는 bind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는 대로 구속력이라는 건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이 정해졌으면 법률의 지배를 받고 계약이 확정이 됐으면 계약의 지배를 받고 라는 이제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유로운 행위들이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에 써 있는 대로 양 당사자는 이행을 해야지.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속력이 있다라는 걸 영어로는 legally binding effect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이란 뭐냐? 법률적 의미가 대립하는 그랬으니까 대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의 그 의사가 반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셀러 바이어의 입장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하다못해 가격에 있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품질을 보증하는 수준에 있어서도 다르다. 그 다음에 선정 날짜 서로 빨리 하자. 아니야 좀 더 늦춰줘라.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일치시킨 게 바로 계약이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서 당사자란 당연히 매도인과 말소인, 수출상과 수입상, 셀러와 바이어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합치다라는 거는 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 일방의 청약. 그러니까 셀러든 바이어든 한쪽에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청약을 받았을 때 그 청약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이고 승낙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전면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의사의 표시 승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 급부를 요구한 권리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법률적 의미라 그래요. 법률적으로 이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셀러는 바이한테 야, 나 물건 줬으니까 너 나한테 대금을 지급해라. 바이 입장에서는 나 너한테 대금 지급했으니까 계약서에 있는 이제 본질적인 예, 어떠한 의무,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줘라. 를 비롯해서 이건 본질적인 거고요. 기타 계약서에서 예, 명시된 서로 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법률적인 의미는 대립한다라는 것은 셀러바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 당사자다. 그러면 셀러바이어 의사표시의 일치다. 그러면 청약에 의한 동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떠한 행위를 네 의무를 이행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이게 바로 계약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서로 간에 반드시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행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일부분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 책임.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무역을 체결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유의할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계약서에 명시된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왜요? 일단 계약서는 대개 영어로 쓰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단어가 영어이면서도 법률적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는 좀 단어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안 보던 단어들,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단어들의 의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 조금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쓴 계약서,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들도 보면 우리가 법률 용어들을 잘 쓰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 용어를 딱 대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의무를 예를 들어서 의무를 해태했다. 해태했다는 게 뭐예요? 예.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저도 잘 몰랐어요. 해태했다라는 건 뭔가 이행하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계약을 뭐 갱계를 한다. 갱계가 뭐예요?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요. 무역에서 사용하는 계약 용어들. 예를 들어서 카운터파트 그러면 보통 우리는 카운터파트 그러면 거래 상대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거래 상대방이라는 의미도 쓰지만은 원본에 따른 부본 이것도 우리가 카운터파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예, 그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원본에 따른 사본하고는 또 다른 의미고요. 부본이라는 거는 약간 다를 거예요. 다른 것 같아요. 예. 사본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카피한 거고요. 부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원본이 세부로 발행이 됐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원본은 오리지널, 두 번째는 부본. 그래서 두 번째 원본은 뭐 또 부르는 명칭이 디플리케이트, 세 번째 원본은 트리플리케이트. 그러니까 디플리케이트, 트리플리케이트 이게 다 뭐냐면 카운터파트다. 원본에 대한 상대방이다. 그렇게 그래서 부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herein, here under, here of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보통 그냥 계약서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계약서라고. 많이 이제 보시게 돼요. 나중에 이제 계약서 제가 해드릴 때 보면은 이런 단어들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premises 이런 말들을 이제 계약서에 쓰게 되는데 되게 많이 쓰여 있어요. 과정적으로. 그랬을 때 consideration 뭐냐? 우리 뭐 배려, 심사숙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여기서는 약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premises 그러면 상기의 그 서로 간의 합의를 약인으로 하여 그런 뜻이죠. 근데 약인이란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법률 용어잖아요. 약인이란 건 뭐냐면 뭔가 자기 또는 부자기 계약에 대한 변경 설정을 하는 그러한 약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인이다라고 그러면 약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 그래서 이러이러한 합의를 약속으로 하여 했을 때 뭐 in consideration of 뭐뭐뭐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요. 두 번째,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들한테 야 오늘 빨리 들어와. 이거 애매해요. 예, 그 아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몇 시예요? 몇 시? 빨리라면. 그쵸? 아들이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아빠가 야 일찍 들어왔는데 왜 늦게 들어왔어? 그럼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나 일찍 들어온 거야. 친구들은 오늘 온라인 탄데 집에 안 들어갔는데 나만 아빠하고 약속 지키려고 일찍 들어왔어. 이거 서로 간에 기분 안 좋겠죠. 그쵸? 명확하게 야 8시까지 들어와 하는 식으로. 그래서 계약서에 품질을 이렇게 품질 수준을 약속을 할 때도 가능한 최고의 수준을 보장한다. 이거 애매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스펙을 딱 써야 되겠죠. 어떤 원료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하나당 뭐 몇 그램. 그 다음에 케이스는 어떻게 만든다. 이거 하나하나 쓰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준거법. 그래서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준거법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대개 모든 계약서는 준거법을 명시를 하죠. 그럼 준거법이 뭐냐? 준거법이라는 거는 무역계약서에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무역계약서의 어떤 단어나 문구나 문장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을 때 그때 적용하는 법률을 우리는 준거법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무역이라는 게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상거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국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익숙한 계약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나 관습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양쪽 당사자들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법률이나 이 체계가 다르게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내용, 그렇죠? 서로 잘못한 건 아닌데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살던 방식이 다르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아 집에 들어오면 일단 양말을 벗어. 그리고 바로 씻어. 그냥 양말 신고 침대에 올라가지 마. 남편 입장에서 야가 뭔 소리야. 그 당연히 양말 얼마나 깨끗한데 구두 신었잖아. 상관없어. 이런 걸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으로 명시되는 준거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준거법에 대해서는요. 내일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일이요. 준거법이 뭐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또 한 13분 이렇게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 특히 주의가 요망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법으로 준거법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하고 거래를 하는데 준거법이 싱가포르법이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 국가의 법률로 준거법을 정하게 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준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